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닥 김시은 팀장,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님은 날씨답게 봄 의상을 확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봄 만끽 좀 하고 계십니까? 증시도 봄 같습니다. 아, 그쵸. 오늘 시장 보면은 좀 모처럼 봄이 왔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오프닝에 봄비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봄이 왔을지, 이 봄에는 우리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지금 공개합니다. 열어주시죠. 자, 사상 최저가 저점 39,400원을 찍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에 출시한 뒤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로봇 테마 중에 이 대세는 사실 휴머노이드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밸류를 잘 받아가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못 받았던 밸류를 좀 만회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김시은 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3거래일 전부터 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이걸로 붙여도 될지?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상승한 이유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이제 오늘 로봇주 내에서 두산 로봇만 움직였다면 개별적인 요소를 드는 게 맞는데요. 네. 오늘 로봇들 대다수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뜻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에서 솔루션 부분들, 특히나 최근 종목군들의 흐름을 잘 보시면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솔루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로 대표되고 있는 뭐 클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긴 하나 연내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점들 그쵸.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개별적인 요소들보다는 산업군들에 대한 이슈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외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주자들이 AI라는 MSG를 굉장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대다수의 후보들이 AI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혹은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혹은 이제 산업군들에 대해서 뭐 이제 3대 국가로 또 이제 하겠다 네,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데 이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끝단은 로봇이라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AI 혼자서 노트북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대다수의 또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봇 쪽에서 끝단에 가장 있는 게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국은 정책적인 이벤트로 보게 되었을 때 기존에 움직였던 뭐 일자리라든지 저출산 이런 거는 사실 좀 식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막 피어나고 있는 정책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들이 사실 뭐 고점이 있을 때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은 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 초입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갔지만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만의 이유는 아니고 로봇 섹터 전체가 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주된 이유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정책적인 모멘텀 사실 어제 이제 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 같은 걸로 이제 AI가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오늘 로봇이 올라갔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39,400원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건 그냥 바닥, 저점 매수세는 들어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점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5만 원 라인대는 그래도 좀 지켜졌던 흐름들이었는데 이 라인대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서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지켜주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세가 확실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슬이 대표님.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정책적인 부분도 여기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 뭐 K 휴머노이드 좀 사실 이런 어폐만 보면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 K 붙으면 좀 끝물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로봇주 상승에 탄력을 줄 만한 재료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정책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엮이게 되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AI의 종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성장은 앞으로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책적으로 엮이면서 이제 수혜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전기차도 상용화가 안 된 시점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상용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제 R&D 투자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사실 상장 당시에 2023년도에 24년도만 돼도 바로 흑자 전환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네, 근데 사실 24년도에 오히려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죠. 그리고 사실 이번 연도에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타겟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리스크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무조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 이제 내려가거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이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들을 보면 특히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라든지 펀더가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로봇주들은 아직까지는 기대 가치는 높지만 갈 길이 멀다. 이 정도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급은 또 몰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로봇주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달간에 거의 뭐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은 그만큼 이제 조정도 굉장히 좀 깊게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고점 대비 한 40%에서 50% 정도 밀렸을 때 항상 전고점을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로봇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현재 이슈가 좀 붙고 있기 때문에 볼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대 대표는 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사실 로봇주들이 아직 숫자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자, 참치캔 1등. 동원 참치였죠. 동원 F&B가 상장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자, 어제 장마감 후 동원 F&B와 동원 산업 주식 교환 이전 결정 공시를 통해서 동원 산업이 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주가들이 좀 요동을 쳤습니다. 이 글로벌 식품 디비전을 묶어서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면요. 교환 대상은 이제 동원 F&B 주식이 동원 산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주의 가치는 동원 산업 0.915주.
지금 만약에 동원 F&B 주식을 10주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략 동원 산업 9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이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시현 팀장님, 뭐 동원 F&B 상패 뭐 이런 이유를 떠나서 참치 드세요? 저는 잘 안 먹습니다. 참치 잘 안 드세요? 이슬이 대표님은요? 저는 집에 거의 박스로 쌓아두고 박스로? 먹습니다. 동원 드세요? 사조 드세요? 동원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건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치를 되게 자주 먹는데 동원은 안 먹은 지가 꽤 됐어요. 왜냐하면은 가성비라고 해서 노브랜드로 가면 엄청 싸게 팔고 있거든요. 같은 용량 대비. 그리고 저도 오늘 그래서 궁금해서 동원 F&B 종목 토론방에 가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기사 댓글에도 그렇고 동원 참치가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화시키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상패에 나선 이유는 팀장님 뭔가요? 뭐 일단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배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고 사업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동원 F&B도 그렇고 내수에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참치를 잘 안 먹는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국내 쪽에서 1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해외에 대한 비중 자체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내수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를 좀 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삼양식품처럼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굉장히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음식료 섹터가 있고요. 이제 내수가 좀 굉장히 비중이 많으면서 좀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은 이제 동원 F&B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음식료주를 보게 된다면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종목군들만 항상 각광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해당했던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음식료 섹터가 내수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되고 있는 산업군들은 맞긴 합니다만 다만 주가를 보게 되었을 때 항상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이제 성장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가 예. 가장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뭐 M&A라든지 혹은 미국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가시성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번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제는 해외에서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전제라고 그렇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중요하죠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해외 비중 자체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속도 자체가 얼마나 빨라지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현재 이슈로만 보게 되었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점, 다만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는 잘 모르겠다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 이 동원 산업, 동원 F&B가 해외 매출을 얼마나 늘리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내수에 관해서는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라면 보면 우리가 삼양하고 그래도 농심은 쭉쭉쭉 올라갔는데 오뚜기만 못 올라갔던 거 여러분이 보시면은 내수와 해외 수출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원 참치를 좀 즐겨 드시는 이슬이 대표님, 지금 동원 주주들은 어떻게, F&B 주주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교환 비율 1대 0.915 정도가 됩니다. 네, 우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한 주당 0.915주, 그러니까 뒤에 소수점 빼고 대략 그냥 0.9주 정도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동원 F&B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셔닝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참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저평가된 것은 맞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부터 사실 이 라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인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식품 쪽은 상대적으로 좀 묻혔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말씀을 주신 대로 결국에 이제 수출주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이 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 위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후발주자의 느낌이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부터는 조금 내수에도 집중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그랬을 같다는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삼양 쪽에 대해서 조금 그 인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 내수주들이 이렇게까지 그럼 떨어질 일이었냐를 본다면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관세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수출에 대한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내수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수출주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번 연도 뭐 상반기 내지 그리고 하반기 내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수주 쪽에 한 번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동원 F&B가 동원 산업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건데 이 동원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동원 F&B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수산 쪽이기도 합니다만은 매출액이 이제 2배 정도 더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원 F&B가 수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자본력 부족 때문에 이거 M&A가 좀 안 됐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자회사 쪽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더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장 폐지는 재무 악화로 인한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반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매수 이제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그냥 동원산업 쪽에 조금 포함이 돼서 같이 가셔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떤 그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또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교환을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딱 마지막에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동원 F&B 주주분이라면은 주주를 한번 교환을 해서 받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다라고 이슬이 대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두 분이 오면은 현대차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또 관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잠자고 눈 뜨면 일어나면 내용들이 바뀐다. 과연 뭘까요?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현대차, 기아, 자동차 주식을 파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와, 후회를 떠나서 화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한국 업체를 돕겠다, 이제 자동차 업계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검토 중. 그러니까 또 명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올라도 내일 되면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 뭐 어떻게 봅니까? 이거 지금 이런 뉴스 보셨을 때는 뭐 자동차 일단 현재 관세의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하고 있는 말은 반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추가 유예를 시사를 했는데 이제 시사를 한 겁니다. 이제 하겠다고 아니고 그냥 뭐 할까 말까 일단 너네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일단 한다고는 말은 해줄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의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세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들, 부품주들이 다음 달에 관세가 부여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좀 유예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전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자동차를 보게 되었을 때 2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2분기 이후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다 의견들이 제각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그쵸? 같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저가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다, 나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현대차는 관세에 의해서 좀 이게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시면은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적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겠다 하시는 분은 대장주 위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는 천국소녀님께서 반이요? 너무 높게 평가하시네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언급 하나하나가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 건데, 이 다음 질문이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이거 스포츠 뉴스인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현대차 공화당 사선 퍼거슨 영입. 저 전북 현대 이야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맨이라는 공화당에 사선을 했던 분을 이제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현대차가 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슬이 대표님, 요게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 있다라고 어. 충분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퍼거슨이라는 인물을 조금 보자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그 전기차 투자 유치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던 이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미국 투자 관련해서 또 입법,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가 지금 전략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제 팀장님하고 약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고 분할 매수 관점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언제 또 스탠스를 바꿀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회성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결국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미국에서 생산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합니다. 더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점에 대한 요소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너무나도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미국에 대한 인건비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설 비용 증가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현지 내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공급망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뭐 SUV라든지 대형차 같은 경우에 또 운송비가 워낙 많이 들잖아요. 이 부분들이 오히려 부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운송비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만, 그쵸. 단기 관점에서는 이런 일회성 비용 증가라든지 뭐 이제 스탠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현재 구간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 현대차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